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First and 16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앞서 이제 땡스기빙 클래식 3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13경기에 대한 이제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빠르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가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역시나 이 두 팀 현재 6승 5패를 나란히 기록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 경기가 사실상 이제 향후 플레이오프 진출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양 팀 모두 지금 플레이오프권에 있죠. 그 와일드 카드를 노리는 그런 위치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지구에서 지구 선두인 텍산스하고 아직 한 게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사실 아직 지구 우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팀들의 대결입니다. 네. 근데 이 두 팀이 2주차에 첫 대결을 펼쳤었는데, 그때는 이제 자코비 브리셋이 4쿼터 4분여를 남기고 T.Y. 힐튼에게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하면서 19대 17로 역전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날 콜츠 수비가 타이탄스 쿼터백 마커스 메리오타를 4차례나 색을 했고 서드다운 컨버전을 10%로 막으면서 수비에서 상당히 큰 활약을 해줬었죠. 네. 근데 이제 두 팀의 첫 번째 대결과 지금 이제 두 번째 대결을 보면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좀 많이 달라져 있죠. 네. 특히 이제 그 타이탄스를 보면 일단은 쿼터백이 일단 달라져 있죠. 테너힐로 바뀌어져 있고, 테너힐이 들어온 이후에 타이탄스의 공격이 많이 달라졌고, 그렇죠. 승패도 4승 1패로 성적도 좋지만 팀 성적이 공격의 활성화로 상당히 달라졌다. 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서드다운 컨버전하고 레드존 효율성이 현저히 좋아졌다. 저는 그리고 테너힐이 주전 쿼터백으로 나오면서부터 데릭 헬리까지 같이 살아나는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테너힐이 투입된 이후에 마커스 마리오타가 뛸 때보다 다운필드 패싱이 더 잘 된다. 그러면서 이제 버티컬 게임이 열리니까 박스에 밀집되던 수비수들이 좀 이제 분산되면서 데릭 헨리가 무섭게 살아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최근 그 두 경기를 보면 188야드, 159야드의 러싱을 기록하고 있다. 그것도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제 폭발적인 한 방이 생겼다. 네. 그래서 그냥 러싱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보면 74야드 터치다운.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공격 전체적으로 봤을 때 6분 16초 만에 28점을 내는 공격력. 이게 지금 무서운 공격력으로 지금 타이탄스가 갑자기 돌변해 있다. 반면 콜츠는 어떠냐? 콜츠는 이제 첫 대결에서는 T.Y. 힐튼이 역전 터치다운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T.Y. 힐튼이 지난주 경기를 보면 부상에서 복귀하긴 했지만 아직 재기량이 아니다. 그러면서 콜츠 공격이 어땠다? 다 15야드 안팎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게 상당히 소소한 공격 플레이들로만 이루어지는데, 네. 그런 공격이 지금 나름 불붙은 테너시 타이탄스와 지금 붙게 됐는데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죠. 말론 맥도 없고, 그렇죠. 에릭 이브론도 없고, 그렇죠. 이브론까지 이제 부상으로 IR에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뭐 홀치 입장에서는 플레이메이커들이 너무 없다. 테네시는 공격력이 상승세이기 때문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펼쳐지는 경기이지만 최근 두 팀의 전력 뭐 누수라든지 네. 상승세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타이탄스가 유리할 것 같다. 네. 그래서 타이탄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제츠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인데요. 벵갈스가 이제 이 경기를 앞두고 다시 앤디 달튼 선수를 주전 쿼터백으로 내세울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벵갈스의 백업 쿼터백 라이언 필리 실험은 3경기로 끝났다. 그래서 실패로 돌아갔어요. 실패로 돌아갔다.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것이, 안 그래도 취약했던 벵갈스의 공격이 필리가 들어가면서 더 취약해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앤디 달턴이 뛸 때와 라이언 필리가 뛸 때의 그 벵갈스의 성적을 좀 잠깐 비교를 해보면, 경기당 야디지를 보면 달턴이 뛸 때 282야드, 필리가 들어온 이후에 158야드. 네. 그다음에 터치다운 개수가 달턴이 뛸 때 1.1개, 필리가 뛸 때 0.67개. 인터셉션은 달턴이 뛸 때 1개, 필리가 뛸 때 0.67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그다음에 색도 거의 비슷합니다. 앤디 달턴이 뛸 때 3.6개, 필리가 뛸 때 3.67개. 또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두 쿼터백의 이제 패스 성공률 차이인데, 달턴이 60.4%, 필리가 47.1%, 50%도 안 돼요. 네. 근데 쿼터백 레이팅이 달턴이 80 조금 안 되는 79.2, 필리는 60 조금 넘는 62.1.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누적이 돼서 팀 득점이 어떠냐면, 달턴이 뛰는 동안 벵갈스의 평균 득점이 15.5점이었는데 필리가 투입되면서 11점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달튼이 뛸 때 부진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했지만 공격량,
저희가 아까 이제 뭐 다른 팀 얘기하면서 했지만 라이언스 얘기하면서 했지만 기본적으로 공격 양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득점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 안 만들어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달튼이 뛸 때만 못하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쿼터백 그 순위 뭐 이런 거 매기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달튼은 늘 딱 그 정도인 선수지만 그래도 중간은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만 놓고도 제가 어디서 봤는데 올 시즌 이 앤디 달튼 선수가 기록했던 성적들이 거의 다 이게 지금 쿼터백 선발로 나왔던 선수들의 성적을 쫙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잖아요. 그러면 앤디 달튼 선수의 성적과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앤디 달튼은 평균은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죠. 필리는 평균이 안 된다. 그렇죠. 이제 바닥권이다라는 거죠. 근데 필리가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처음 이제 데뷔해서 뛴 3경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좀 가혹할 수는 있는데 뭐 벵갈스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죠. 단기적인 성과가 필요하고 네. 특히 더군다나 지금 이제 한 승이라도 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제 벵갈스가 이제 쿼터백을 다시 교체했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사실 앞으로 1승을 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남은 경기들을 보면 이번 주 뉴욕 제츠, 클리블랜드 2번, 마이애미, 그다음에 뉴잉글랜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벵갈스가 못하기도 하지만 참 운이 없는 것이 뉴욕 제츠도 사실 시즌 초반에 되게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났으면 승리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았을 텐데 지금 하필 뉴욕 제츠를 만난 타이밍이 제츠가 지금 3연승으로 상당히 핫할 때 만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운도 없다. 대진 운도 없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제츠를 보면 런 디펜스가 1위. 저희가 뭐 사실 이제 이게 플루크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런 디펜스만이 아니라 공격에서도 지난주에 네. 레이더스를 상대로 34점 냈어요. 다놀드가 34점. 제츠가 34점. 그러면서 심지어 언앤서드 포인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놀드가 작년에 신인 때 뉴욕 제츠 팬들에게 희망을 주던 아 이제 좋은 쿼터백이 왔구나 라고 희망을 주던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츠가 최근 3연승하는 동안에 상당히 시즌 초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벵갈스가 상대하기 만만치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벵갈스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조 믹슨 중심으로 러닝 게임이 조금은 살아나고 있지만 조금 살아나는 걸로 지금 제츠 런 디펜스 뚫기 어렵다. 세이콘 바클리, 자시 제이커스 이런 선수들도 최근에 제츠 디펜스가 삼켜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앤디 달턴이 뛰던 라이언 필리가 뛰던 뭐 득점이 10점에서 15점 이사이일 텐데 지금 그 점수로 제츠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맞아요. 제츠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저도 사실 정확히 똑같은 이유로 제츠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얹을 얘기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인데요. 지난주 이제 홈에서 승리를 거둔 워싱턴 레드스킨스긴 하지만 캐롤라이나 팬서스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팬더스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위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벵갈스 말씀드리면서 공격이 안 좋다 했는데 그 만만치 않게 안 좋은 공격을 가진 팀이 이제 레드스킨스죠. 특히 네. 이제 드웨인 해스킨스 체제하에서 더 그런데 해스킨스가 이제 지난주 첫 승을 하긴 했지만 성적은 정말 초라합니다. 그리고 이제 팀 공격도 230야드 그리고 19점을 올렸었는데 대부분이 스페셜 팀스에서 만들어낸 그 킥오프 리턴 그다음에 턴오버에서 만들어낸 점수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레드스킨스도 공격이 정말 취약하다. 반면 수비는 레드스킨스가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첫 5경기에서 경기당 30점 이상을 허용했었는데 최근 6경기에서는 평균 시점이 20점 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비가 지난주 라이언스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수비는 좀 상승세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물론 이제 약팀 라이언스를 상대했지만 제프 드리스켈을 상대로 해서 색을 6번, 쿼터백 hit을 무려 14번이나 하면서 패스러시가 살아나고 있다. 근데 사실 레드스킨스 수비의 장점이 그 강한 디펜시브 라인이거든요. 이제 이게 좀 뒤늦게 살아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살아나고는 있다. 근데 과연 이 수비진들이 팬더스를 상대로 통할 수 있느냐? 이게 팬더스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제 카일 앨런이 부진한 틈을 타서 사실 이제 팬더스가 그 패스러시에 많이 노출되고 카일 앨런이 상당히 부진하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한 거는 CMC. 그 러닝 공격이 상당히 꾸준하다. 그리고 그 패스러시가 계속 이제 들어와서 카일 앨런이 거기에 이제 당할수록 그 팬더스는 계속 그 러싱 공격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레드스킨스가 이제 최근 경기에서 이제 수비가 좋아졌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디펜시브 라인이 좋아지긴 했지만 런 디펜스는 안 좋다. 그래서 최근에 그 상대 팀에게 허용했던 러싱 야디지를 보면 최근 4경기에서 161야드, 122야드, 115야드, 그다음에 175야드. 그러니까 러싱 디펜스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데 팬더스는 분명히 현재 여건상 그 CMC를 이용한 러싱 공격, 그다음에 그렇죠. 스크린 패스 등 이런 패스를 이런 공격을 중심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레드스킨스가 상대하기 좀 벅찰 것 같다. 특히 그 팬더스 공격에 대응할 만한 레드스킨스가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고 또 더군다나 팬더스는 아직은 동기부여가 있거든요. 아직 플레이오프에 대한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경기 한 경기 더 최선을 다해서 달려들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팬더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도 팬서스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경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현 시점에서 가장 슈퍼볼에 가까운 두 팀 간의 맞대결, 샌프란시스코 49너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레이븐스의 홈에서 이제 펼쳐지는 경기가 되겠고, 참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말씀드릴 네네. 텐데 그 흐름 전에 지금 김민준 아나운서 처음에 말씀해드린 포인트. 지금 현 시점에서 올해 슈퍼볼에 가장 근접한 두 팀이다. 그래서 슈퍼볼 매치업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 두 팀이 사실은 이미 슈퍼볼 47에서 한번 붙었던 팀들이다. 그래서 그 슈퍼볼의 리매치인데 그 슈퍼볼에 대해서 몇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가 47이면 2012년, 13년 조 플라코가 그쵸. 우승했던 그 시즌이잖아요. 플래코와 칼린 캐퍼닉이 붙었을 때죠. 근데 이 슈퍼볼이 재미있었던 게 일단은 그 49너스가 이 슈퍼볼 전까지는 슈퍼볼에서 전승이었거든요. 오전 전승이었는데 이때 레이븐스한테 34대 31로 패하면서 슈퍼볼에서 첫 패배를 했다. 그리고 또 이 두 팀의 대결이 형제 감독들의 대결이었다. 지금 레이븐스 감독이 존 할버 감독이잖아요. 그 당시 49너스 감독이 짐 할버. 그래서 형제들 간의 슈퍼볼 역대 처음, 역대 유일. 맞아요. 그게 있었고 또 이 경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역대 최고의 수비수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로렌스 테일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웃사이드 라인베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역대 최고의 미들 라인베커 중에 한 명인 레이 루이스,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역대 최고의 선수죠. 네. 그러면서 미들 라인베커 중에서 역대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 레이 루이스의 은퇴 경기였다. 근데 이 경기 이게 뭐 그런 그 경기 외적인 요소도 재미지만 경기 그 진행 과정도 상당히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이 경기가 사실 레이븐스가 초반에 상당히 압도적으로 리드를 했거든요. 3쿼터까지 28대 6으로 22점 차로 압도적으로 리드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전이 일어납니다. 슈퍼볼 역사상 초유의 사태죠. 정전이 경기 일어났다고요? 도중에 정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나중에 일명 블랙아웃 볼이라고도 불리는데 재밌는 게 그래서 정전이 나서 한 30분간 경기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고치고 다시 이제 전기를 복구해서 경기를 재개했는데 경기를 재개하니까 49너스가 17 unanswered 포인트. 그래서 28대 23까지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대추격전을 펼치다가 결국 이제 34대 31로 패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우승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 루이스가 음모론을 제기했어요. 말이 되느냐. 세계 최고의 이벤트에서 수조 원짜리 기업이 관리를 하는 경기장이 경기 중에 정전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뭔가 있다. 그래서 음모론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서 49너스 오너 젯 요크가 받아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내가 껐다. 내가 코드 뽑았다. 얘기를 했던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경기에서 전 이제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수비수 에드 리드가 이날 경기에서 슈퍼볼에서 인터셉트를 기록하면서 역대 포스트 시즌 최다 인터셉션 타이 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경기에서 잘하는 선수였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됐었고 레이 루이스가 이제 은퇴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이 루이스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 루이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들 라인베커 중에서 역대 최고다. 최고급의 하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선수는 이제 그 마이애미 대학교를 나와서 1996년에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클리블랜드에서 옮긴 첫 해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뽑힌 선수입니다. 아, 근데 이제 야반도주 하고 나서 뽑은 첫 번째 선수. 근데 이제 첫 번째 선수는 아닌 게 레이븐스가 그때 퍼스트 라운드 픽이 2개였는데 1라운드 픽으로 사실 이제 첫 번째 1라운드 픽으로 그 오펜시브 라인맨 조나선 아웃덴을 뽑았었고 네. 두 번째 퍼스트 라운드 픽으로 전체 26순위로 레이 루이스를 뽑았거든요. 그럼 두 번째 뽑은 선수. 그렇죠.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 역사상 두 번째 픽.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어쨌든 그 레이 루이스가 있는 동안에 볼티모어가 슈퍼볼 2번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슈퍼볼 35, 슈퍼볼 47 두 번을 우승했는데 레이 루이스는 이제 슈퍼볼 35의 MVP입니다. 그리고 개인 그 성적을 보면 인사이드 라인베커 중에서는 역대 최다 기록인 프로볼 13번. 그리고 올 프로에 로렌스 테일러와 역대 라인베커 중에서는 역대 최다 타이 기록인 10번 올 프로. 근데 그 중에서 퍼스트팀 올 프로는 7번. 로렌스 테일러는 9번 올 프로, 퍼스트팀 올 프로인데 그 전체 올 프로는 10번으로 타이인데 레이 루이스는 7번 퍼스트팀 올 프로. 그다음에 레이 루이스가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2번 받았어요. 2000년, 2003년 두 번 수상을 했고 이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상을 2회 이상 수상한 6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NFL 태클 뭐 단일 시즌을 봤을 때 태클 1위 5번. 뭐 이런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 레이 루이스도 이제 그 홀 오브 페이머 자격이 주어진 첫 해에 입성을 한 퍼스트 발럿 홀 오브 페이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볼 47을 그 슈퍼볼 우승으로 이끌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슈퍼볼 35 우승했을 때 레이븐스 수비가 또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역대 최고 수비가 85년 베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 최고 수비를 언급할 때 같이 언급되는 팀들 중에 하나가 2000년도 볼티모어 레이븐스거든요. 그 레이븐스가 이제 슈퍼볼 35를 우승했던 팀인데 그 레이븐스 기록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단일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당 최소 실점, 경기당 10.3점 실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포스트 시즌까지 합치고 공격이나 스페셜 팀스가 허용한 실점을 제외하면 경기당 9.2점. 1년 내내. 10점을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까지 다 합쳐서 그게 더 어렵잖아요. 포스트 시즌까지 그렇죠. 합치고 공격이나 스페셜 팀이 내준 점수를 빼고 순수하게 수비가 내준 점수만 보면 경기당 9.2점. 그리고 단일 시즌 경기당 최소 러싱 야드 허용. 그게 경기당 60야드. 그리고 셧아웃이 4번. 네. 그리고 또 인상적인 거는 이 2000년 그 수비를 중심으로 해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51경기 연속 100야드 러셔 허용을 안 했습니다. 엄청난 런 디펜스가 엄청난 런 디펜스죠.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볼티모어 디펜스를 이끌었던 그 정신적 지주인 레이 루이스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볼티모어는 시내에 레이 루이스 웨이라는 길 이름도 만들었고 그 경기장 앞에 박지성길 같은 그렇죠. 그런 거네요. 송해길 뭐 그리고 경기장 그 M&T 스테디움 바로 앞에 이제 레이 루이스 동상도 2014년에 이제 건립을 했고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이 마이클 펠프스 아시죠? 그 수영 선수. 그 선수가 이제 볼티모어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2016년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 레이 루이스한테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레이 루이스한테 상담을 받은 후에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 그리고 내가 올림픽에 출전할 동기부여를 찾았다. 그러면서 그 올림픽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레이 루이스와 마이클 펠프스가 상당히 좀 뭐 친분이 남다른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필라델피아 이글스 하면 마이크 트라우트 이게 그 유명한 그 셀레브리티 팬들이 있잖아요. 네. 볼티모어 하면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좀 있다. 그렇군요. 이런 뭐 좀 재밌는 인연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마이크 트라우트는 너무 그 유명한 필리건이라.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 경기 아까 이제 뭐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되느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두 팀 다 진짜 지금 상승세가 최고조죠. 지난주에 49ers는 패커스를 37대 8로 잡아삼켰고 뭐 레이븐스는 지난주 램스를 45대 6.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전주 보면은 계속 40점대 이상 득점을 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팀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각 팀들의 이 두 팀의 각
항목별 주요 랭킹을 보면은 이 두 팀이 얼마나 잘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레이븐스 보면 35.1점으로 경기당 득점 1위. 그 다음에 경기당 러싱이 압도적으로 1위. 210야드인데 2위가 49ers거든요. 근데 49ers가 145야드예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 다음에 경기당 총 공격 야디지 2위. 근데 이제 공격만이 아니라 레이븐스 수비도 꽤 괜찮아요. 공격에서 넘어온 그 분위기를 타면서 경기당 실점이 18.4점으로 5위. 그 다음에 러싱 야디지도 경기당 88야드만 허용하면서 러싱 수비도 리그 3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공수가 다 물이 올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49er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당 득점이 30.2점으로 레이븐스에 이어서 2위. 그다음에 경기당 러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븐스에 이어서 역시 2위인데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이제 49ers는 수비가 아무래도 또 좀 강점인데 경기당 실점 2위, 토탈 야드 1위, 패싱 야드 1위. 그러니까 지금 수비가 정말 절정에 이르렀죠. 그럼 어디에서 승부가 날 거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기서 좀 찾고 싶은데 일단 그 49ers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가 근간이 되는 수비에서의 스킴은 다르지만 그 수비 포지션별로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하냐는 두 팀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일단 페이트리어스는 3-4에 커버 제로 스킴을 쓰고 49ers는 이제 4-3 시스템에서 와이드 라인 스킴을 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스킴은 좀 다르다. 그래서 디펜시브 라인 얼라이먼트나 세컨더리에서 이제 세이프티를 쓰는 스킴이 조금 틀린데 이게 프런트 세븐과 이제 세컨더리로 나눠서 구분을 해보면 두 팀 모두 프런트 세븐을 이용한 또 가끔씩 세컨더리에서 들어오는 그 블리츠를 이용한 패스러시가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그 강한 패스러시를 통해서 많은 색을 하고 많은 턴오버를 유발해낸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비슷한데 양 팀 모두 상대적으로 런 디펜스는 약하다. 그래서 그 패스 디펜스에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와 뉴잉글랜드가 지금 리그 1위, 2위예요. 근데 런 디펜스를 보면 뉴잉글랜드가 9위, 샌프란시스코는 21위입니다. 그러니까 49ers가 상대적으로 러싱 공격이 취약하다. 러싱 수비가 취약하다. 근데 이게 경기 결과로도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49ers가 올해 유일하게 당했던 1패, 그 시옥스한테 당했던 1패를 보면 그 경기에서 시옥스가 147야드 러싱을 했고 또 특히 이제 러싱을 러닝백만이 아니라 러셀 윌슨까지 가담을 하면서 쿼터백과 러닝백이 같이 러싱을 해줬다. 이게 주요했다. 그리고 또 49ers가 이기긴 했지만 고전했던 두 경기 있잖아요. 카디널스 경기. 네. 그 두 경기를 보면 카일러 머리가 패스러시를 피하기 위해서 숏 패싱 게임을 한 후에는 그 다음에 많이 뛰어줬다. 그리고 캐니언 드레이커 둘이 합쳐서 많은 야디지를 뛰어줘서 두 번의 대결에서 이 머리 드레이크 조합이 각각 153야드, 135야드를 뛰면서 49ers 러싱 공격을 상당히 괴롭혔다. 그래서 지금 공통점을 보시면 런 디펜스가 약한데 쿼터백과 러닝백이 합쳐서 러싱이 잘 되는 팀이 49ers한테 상당히 재미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레이븐스 공격이 딱 이렇잖아요. 레이븐스가 특히 이제 뉴잉글랜드 상대했을 때 그 승리 요인을 보면 라마 잭슨이 뉴잉글랜드 수비를 상대로 하면서 패스러시를 피해서 초반에 적절히 패싱 공격을 섞어가면서 이 뉴잉글랜드가 레이븐스의 패스 공격까지도 방어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 러싱 룸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라마 잭슨과 마크 잉그램이 무자비한 러싱 공격을 퍼부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러싱 공격이 잘 되고 또 그 효과로 패싱 공격도 잘 되고 이런 거를 지금 이제 계속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 이후로 보면 지금 라마 잭슨이 패싱도 잘한다. 그래서 러싱을 잘하는 쿼터백만이 아니라 지금 쿼터백인데 러싱도 잘한다. 이런 걸로 지금 이제 수식어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49ers가 지금 레이븐스를 맞이하게 됐는데 레이븐스 만만치 않을 거다. 근데 그럼 49ers는 어떠냐? 49ers는 올해 보면은 공격의 축은 러싱이다. 런 공격이 조금 더 주축이 되는데 이 카일 셰너인 감독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황에 따라서 런이 안 되면 패싱 공격도 잘 쓰는 감독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패커스하고의 경기에서도 보면 러싱 공격이 좀 막히니까 부상에서 돌아온 타이랜드 조지 키트를 이용해서 언더니스 패스 공격을 하고 그게 잘 되니까 또 이제 리시버
디보 세뮤얼을 통해서 이제 크로싱 라우트 등을 이제 다양한 패싱 공격을 구사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런 공격이 레이븐스 상대로도 막힐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레이븐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수비도 상당히 상승세를 띠면서 88야드로 경기당 그 러싱 공격을 막아내는 리그 3위의 런 디펜스다. 그러니까 우선은 런 디펜스로 49ers의 런 공격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 공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최근 그 레이븐스의 패스 디펜스도 세컨더리도 네.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렇죠. 특히 언제부터냐? 마커스 피터스가 온 이후부터. 그래서 마커스 피터스가 지금 와서 이제 5경기를 뛰었는데 5경기에서 벌써 이제 인터셉터 3개고요. 그 중에 픽식스가 2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커스 피터스가 옴으로 해서 세컨더리에 있는 다른 선수들, 말론 험퍼리라든지 세이프티의 얼 토머스의 플레이도 지금 상승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컨더리도 만만치 않은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49ers가 레이븐스를 상대하기는 조금 버거울 것 같다. 네. 또 하나 요인이 뭐가 있냐면 레이븐스는 홈 경기라는 이점도 있지만 49ers가 웨스트 코스트 팀이 동부 팀으로 다른 시간대로 가서 이제 원정 경기를 펼쳐야 되는 그런 불리함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무엇보다도 지금 레이븐스의 기세라 그러면 누구라도 지금 맞서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에서는 물론 49ers가 10승 1패로 성적이 좋지만 지금 레이븐스를 막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레이븐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레이븐스의 승리를 일단 적어왔는데 그래도 일단 뭐 이제 레이븐스의 승리를 예측하지만 이 경기가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이 안 되는 게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칼 시에난 감독이 워낙 이 스킴을 잘 정리하고 네, 뭐 어저스먼트를 굉장히 잘하는 그렇죠. 감독이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마 잭슨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제 라마 잭슨의 한 경기 한 경기를 놓치기가 아쉬워요. 화요일을 이제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첫 출근한 날이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걸 잠깐 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드라이브마다 터치다운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나? 그리고 뛰는 거 보면 진짜 이 매든에서도 구현이 안 될 만큼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니까 그렇죠. 비디오 게임을 넘어서는 선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비디오 게임에서 그렇게 조작을 하려고 해도 조작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사실 이제 샌프란시스코 49ers가 프런트 세븐이 또 강하니까 그 프런트 세븐을 상대로 라마 잭슨의 움직임이 또 어떨지 굉장히 그러니까 일단 아까 기대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잉글랜드 경기했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패싱 공격이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프런트 세븐을 떼어놓을 수 있고 엑스트라 블리츠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패싱 공격이 돼가면서 러싱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나란히 4승 7패씩을 기록하고 있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잭슨빌 제기어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네. 팬분들께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양해를 구할 것이 네. 김민준 아나운서도 이제 최근에 감기로 되게 고생을 네. 했었고 또 저희 방송 전에 또 이제 다른 경기를 방송하시느라 상당히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아닙니다. 저도 이제 어제부터 네. 코가 슬슬 간지럽고 감기 기운이 와서 지금 코맹맹이 약 드세요. 네.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네. 약 드셔야 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게 너무 독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네. 꼭 병원 가시고 네. 주사도 맞으시고.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정말 독하더라고요. 네. 올겨울 이제 상당히 추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 프리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미 플레이오프에서 멀어진 팀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뭐 승부 예측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자면 벅스가 이기지 않을까. 네. 하지만 경기 내용을 예측하고 뭐 승패 예측을 하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러면 그냥 그 승패 예측을 하기 전에 그냥 짧게만 좀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일단 버커니어스가 올해 꾸준히 보여주는 것은 패싱 공격은 괜찮은 팀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버커니어스와 윈스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네. 공격력이 향상되면서 좋은 지표들이 올라갔지만 안 좋은 지표들도 같이 올라가서 그 안 좋은 지표들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공격력이 향상된 게 승패로 바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패싱 공격만 놓고 보면 확실히 예년보다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뭐냐? 마이크 에반스와 함께 뛰고 있는 크리스 가딘. 갓갓갓. 근데 이제 크리스 가딘이 3년차 선수인데 그 첫 2년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기록이 차이가 나요. 그 첫 2년간의 성적을 보면 리셉션 34개 59개 그리고 500야드 때 800야드 때 리시빙을 기록했던 선수고 터치다운도 첫 해 1개 작년에 7개를 기록했던 선수인데 올해 지금 이미 1000야드를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올 시즌 페이스를 보면 리셉션 102개 리시빙 야드 1558야드 터치다운 13개를 기록할 페이스거든요. 이 기록들을 놓고 보면 리그 최정상급의 와이드 리시버의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마이크 에반스 반대편에 한 명이 더 생겼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윈스턴이 던질 곳이 훨씬 많아졌고 에반스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네. 반대편에 막을 선수가 더 생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그 버커니어스의 패싱 공격은 진짜 괄목 상대할 만하다. 이렇게 크게 발전을 했는데 문제는 이번 주에 상대하는 제규어스는 패싱 공격이 아니라 러싱 공격으로 뚫어야 되는 팀이다. 그래서 그 제규어스가 최근 3주 동안 상대했던 텍산스, 콜츠, 타이탄스 3경기에서 모두 200야드 이상을 허용했다. 그만큼 러싱 디펜스가 지금 안 좋은데 또 반대로 러닝 공격을 못하는 팀들은 제규어스가 쉽게 봉쇄를 하고 패스러시로 쿼터백까지 잡아삼켰다. 그런데 지금 보면 버커니어스가 올 시즌 패싱 공격은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러싱 공격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규어스하고 상당히 매치업이 안 좋다. 그래서 이 매치업이 안 좋은 제규어스를 상대로 버커니어스가 지금 좋아진 공격력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 반면에 이제 그 제규어스 공격을 보면 제규어스도 공격의 출발점은 레너드 포넷이거든요. 근데 이제 포넷이 되냐 안 되냐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버커니어스도 런 디펜스는 좋아요. 그러면은 이 그 제규어스도 런 디펜스가 상당히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버커니어스의 패스 디펜스는 리그 최하위거든요. 그렇다면 닉 폴스가 돌아와서 지금 거의 300야드 가까운 패싱을 해주고 있는데 디디 웨스트브룩, DJ 샤크와의 패싱 공격이 상대적으로 좀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제규어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어요. 네. 벌써 4개째죠? 그런가요? 아니 3개째군요. 앞서 이제 땡스기빙 클래식에서 2경기가 갈렸고 이제 이 경기 하나가 갈렸습니다. 사실 뭐 이제 뭔가 승패가 이제 확실히 좀 정해진 팀,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정해진 팀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경기들에 대한 무게감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 뚝배기 매치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난투극 이후 17일 만에 리매치입니다. 네. 근데 그 난투극으로 인해서 가장 큰 징계를 받은 선수는 브라운스의 마일스 게럿이죠. 그런데 그 난투극으로 인한 그 여파는 스틸러스가 더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훨씬 크죠. 그래서 일단은 센터 모키스 파운시가 3경기 징계에서 2경기 징계로 낮췄지만 일단 2경기까지 출장을 못 못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리시버들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그 난투극에서 컨커션을 당해서 2경기도 아마 못 나올 것 같다. 난투극이 아니라 헬멧 투 헬멧. 아니, 그 경기에서 그 경기에서 헬멧 투 헬멧으로 이제 컨커션을 당했는데 2경기에도 아마 못 나올 것 같다. 디안스테이 존슨도 그날 이제 컨커션을 당했는데 맞아요. 복귀는 했어요. 그래서 이날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난투극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난주 경기를 보면 메이슨 루돌프의 경기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급격히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기엔 메이슨 루돌프의 경기력이 좋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이제 뭐 그 첫 대결에서도 안 좋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 더 안 좋아서 이제 아예 그냥 교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안 좋아졌는데 그것도 이제 그 난투극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난투극 이후로 지금 스틸러스 경기력이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주전 러닝백 제임스 코너까지 부상이잖아요. 그렇죠. 어깨 부상으로 못 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경기에 또 못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태에서 스틸러스가 경기하는 걸 보니 어떻다? 벵갈스도 가까스도 이기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격력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 브라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3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그 중심에는 베이커 메이필드가 있는 것 같다. 이 상승세 기간 동안 메이필드가 시즌 전에 기대했던 상당히 안정적인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가 살아나니까 이제 뭐 자비스 랜드리라든지
오델 베컴의 패싱 공격도 좋아지고 있고 닉 첩이라는 러닝백이 올해 진짜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공격에서의 웨펀으로 발굴을 해낸 좋은 선수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공격력이 스틸러스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데 네. 스틸러스는 그럼 이 안 좋은 공격력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지금까지 수비로 가까스로 이제 버텨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스틸러스 수비도 그 약간 베어스처럼 수비가 커버해주는데 한계가 온 게 아니냐. 약간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지금 양 팀의 그 분위기를 보면 브라운스의 상승세가 훨씬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스틸러스의 수비가 이거를 극복하고 약한 공격력을 극복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있어요. 양팀 그 라커룸 분위기를 보면 네. 스틸러스 이제 공격이 안 되면서 또 뭐 루돌프가 이제 교체가 되고 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반면에 브라운스는 3승을 달리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오히려 이 경기를 상당히 벼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루돌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벼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비 팀들이 이제 원래 찢어놓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벼르고 있죠. 안 나와서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할 거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브라운스가 승리할 걸로 예상합니다. 네, 저도 브라운스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